아마 그 지난 5년간 한번 그 집이 왜 이렇게 오를까 봤더니요. 우리 5년간 24만 세대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건 아마 우리가 정부가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그보다 세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관해서 정부가 좀 정확히 캐치하지 못하고 이 부동산 공급 대책을 좀 세웠던 걸 좀 우리가 아끼게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주택을 많이 공급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위에 거는 입주입니다. 근데 그 입주에 못지않게 멸실 주택도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요. 이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 1대1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시고 짓기 때문에 공급이 늘어나질 않아요. 재개발 같은 경우도 수 증가하는 공급이 많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통계를 빼봤더니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새롭게 많이 재개발, 재건축이 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공급된 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놓쳤던 거는 그 5년 사이에 24만 세대가 증가했다는 걸 놓쳤던 부분입니다. 수요는 많지만 원하는 주택은 부족한 게 서울의 현실입니다. 주택 수요의 특징이라는 게 이 서울 같은 경우는 메트로시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장, 교육, 투자 등 인구에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수요가 너무너무 큰 겁니다. 그런 게 숫자가 나타납니다. 인구 1,000명당 주택수를 보면요. 수도권에는 419. 근데 서울은 387.8입니다. 서울이 훨씬 더 주택이 부족한 거죠. 주택 보급률을 보면 더 확연히 드러납니다. 서울을 뺐을 때 수도권을 빼면 110%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 96%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훨씬 주택 수요가 많은데도 집도 부족하고 주택 보급률도 한참 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2017년 5월에 아파트 중위값이 6억 정도였습니다. 근데 올해 4월 달에는 11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6억 정도 됐을 때는 정말 직장 생활을 10년 정도 해가지고 2, 3억 정도 모았다라고 하면은 그래 대출 끼고 저 아파트 살 거야 이런 희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11억 정도 되면 그런 꿈을 꿀 수가 없게 됩니다. 저도 저희 와이프도 전문직에 있거든요. 두 사람이 열심히 벌었는데도 3년 전에 집을 샀습니다. 3년 전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30대 중반이 있다고 하면은요. 아마 본인의 자산 축적 수준이 1억도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러실 거예요.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이면은 3천만 원, 5천만 원 모아놓기 힘들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들 삶이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같이 벌어가지고 한 10년 정도 노력을 하면은 한 2, 3억을 모을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대출 끼고 뭔가 살 수가 있거든요. 금융계 시스템을 이용해서. 근데 그런 게 전혀 안 되는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갑작스러운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일으켜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랑 패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주택, 부동산 문제가 꼽히고 있는 겁니다. 올해 1월 18일이었죠.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시장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주택 공급을 특별히 늘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고요. 부동산이라는 게 힘이기 때문에 시장이 생각할 수 없는 충격적인 공급 대책을 내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사대책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사대책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의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 조합원들 간의 토지들 간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공공이 주도해가지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해내겠다고 하기 때문에 또 용적률 인센티브도 주기 때문에 토지들에 관한 이익도 더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저층 주거지들 같은 경우를 개발을 해가지고 좋은 곳에 좋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굉장히 좋은 대책입니다. 시장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핫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대책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정부가 법적인 뒷받침을 해가지고 꾸준히 추진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서울에 이제 32만 세대를 공급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순수 공급이 아니라는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표에서 보면 서울에 3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요. 정비사업으로 그만, 그 다음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인데 역세권, 중공업, 저층주거, 소규모 도시재생 등인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다 있는 주택들을 부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있는 주택들을 부수고 새로운 것들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 멸실주택을 감안하게 되면 공급량이라는 게 더 32만 세대만큼 그리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한계가 있는 대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높은 임금 밀도, 비싼 땅값. 하지만 이렇게 공공주택은 또 더 이상 되게 부족합니다. 우리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속하셨던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한 건 사실입니다. 아마 대통령께서 약속하셨던 게 거의 근접하게 공급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어떤 거냐면은 이 동네에 지하철에서 굉장히 먼 곳에 있는 노후 빌라를 매입해가지고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청년들 입장에서는 역세권에 있고 정말 새 건물이고 내가 임대를 살더라도 그러기를 바라는데 이 지하철역에서 상당히 먼 노후 빌라를 매입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내놓는 거거든요. 또 그런 것보다는 청년들이 요구하는 교통 좋은 곳에 좀 무슨 공공주택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꼭 슬럼화가 되는 그런 거가 쓴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양질의 좋은 주택을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그런 것들은 서로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요. 이 보시면은 이 용산의 베르디움 같은 경우는 최고 경쟁률이 92대 1이었습니다. 용산이라는 데 교통이 굉장히 좋잖아요. 이런 곳에 짓는 좋은 공공주택에 대해서 굉장히 경쟁률이 높습니다. 이런 기사들 다 보셨을 거고요. 게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상당히 또 낮은 게 또 사실이고요. 다음이요. 그래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용산에 희망의 주택을 짓자. 이 희망의 집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무주택 서민들에게 자산 축적의 기간을 주는 겁니다. 이곳에서 또 꿈을 키우고 미래의 희망을 만들 수 있는 주거사다리로서의 기회를 용산에 공공주택을 과감하게 대규모로 공급해서 주자. 이런 주장입니다. 왜 공공주택 건립 최적지로 용산이냐면요. 일단은 여기 같은 경우는 한 8만 세대 이상을 저는 부지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굉장히 큰 규모가 큽니다. 분당 같은 경우가 88,700세대거든요. 분당 정도의 규모를 신도시를 저는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무슨 원주민도 없지 않습니까? 이주도 불필요하고요. 이미 다 평지로 다 되어 있습니다. 신속하게 택지 개발이 가능하고 주택 공급도 가능합니다. 결단만 한다면은. 그리고 완벽한 교통 인프라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신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1, 4, 6호선 10개역이 용산공원 주변에 있습니다. KTX가 가깝지 않습니까? 용산역으로. 그리고 추가로 GTX 비용산역이 있고요. 신분당선도 지금 그 강남역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그 강남역에서 신사동 거쳐가지고 서빙고 해가지고 용산까지 오게 되어 있는데요. 신분당선도 3개역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든지 친환경, 그 다음에 핵심지에 공공주택을 대량 구축한다는 것은 저는 이게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데 정부로서 큰 하나의 무기를 하나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서울의 중심지 다시 한번 그 교통 인프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두색으로 된 부분이 용산 미군비지 반환터고요. 이 동그라미들은 그 역으로부터 600m 정도의 역세권들을 표시한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태입구역, 남영역, 삼각지, 신용산, 이촌, 서빙고, 역사평역 이 주변의 역들에서 가까운 곳으로만 이 용산 미군비지터의 이 가해 부분만 몇 군데를 활용하게 되더라도 그는 충분히 이 용산 공원 전체의 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가장 좋은 곳에 교통 인프라가 구축되어진 곳에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파란색 하늘색 네모가 10만 제곱미터입니다. 용산 미군비지 전체가 300만 제곱미터거든요. 이 300만 제곱미터의 20%인 60만 제곱미터를 활용하는 겁니다. 300만 제곱미터의 20%인 60만 제곱미터를 활용을 해서 한 6개의 구역을 한번 설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바로 지하철역에 인접되어 있는 곳에 공공주택을 공급을 하고요. 이곳 같은 경우는 바로 아파트를 나오면 다 공원이기 때문에 특별히 무슨 별도로 건폐율을 낮게 잡을 이유도 없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은
그 뉴욕의 센트럴 파크가 직사각형 모양인데요.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 막 100억, 200억, 300억 하지 않습니까? 이 공원이 그들에게 사유화되고 있는데 이곳에 공공주택을 함으로써 이 무주택 서민들에게도 이곳에서 주거 사다리로서 미래의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체적인 공원 부지를 다 훼손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 주변에 있는 인접지들만을 사용을 한다 해도 충분한, 그것도 300만 제곱미터의 20%인 60만 제곱미터만 활용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그래서 얼마나 질 것이냐. 본체 부지가 300만 제곱미터 중에 20%인 60만 제곱미터만 활용을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공급 세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대당 평균 공급을 70제곱미터입니다. 70제곱미터. 70제곱미터는 얼마나 될까요? 한 21평 정도 되겠습니다. 21평. 그러니까 21평, 24평, 5평짜리도 있는 거고, 뭐 12평짜리도 있겠죠. 다양한 이렇게 공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용적률을 1000%로 잡아봤습니다. 그러면은 8만 세대 이상, 그럼 분당 신도시와 맞먹는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삼각지역 주변에 이 청년주택으로 용산 베르기움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962%입니다. 건폐율은 57%고요. 38층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용산 같은 경우는 이미 고층들이 많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주택들을 용산 가족공원 한 복판에 짓게 된다는 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미 그 가족공원 그 가장자리를 활용해서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저는 미래를 위한 과감한 결단만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위한 과감한 결단. 용산 조성공원 특별법 4조를 개정하면 됩니다. 현 4조 2항에는 이 공원 용지 외에는 용도 변경이 불가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겁니다. 단 국가 지자체가 필요할 때 부지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활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기지에 대해서 무상 대여를 해줘가지고요. 저렴한 공급을 실현할 수가 있게 되고요. 택지 대상지에서 우선적으로 환경 정화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 우리 여당의 과감한 저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용산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또 이곳에서 우리 무주택 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희망의 주거 사다리가 저는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용산 부지에 공공주택을 8만 세대를 건립하고요. 무주택 서민에게 희망의 주거 사다리를 꼭 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의님 잘 들었습니다. 용산 비공기지 부지에 공공주택 공급이 어떻게 가능한지 실행 방안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하실 말씀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광재 의원님께서 세계적 모델이 되는 주거환경 도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발제를 하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공급을 늘리자 시대에 맞는 집이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계 모델이 되는 주거환경 도시를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리차드 볼덴이 21세기의 공장이 결국은 도시가 될 것이다. 이런 실험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가 농경시대에는 부가가치가 토지에서 나왔습니다. 중세에는 길드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20세기 초반에는 공장에서 나왔습니다. 20세기 후반에는 우리가 오피스텔이라고 불리는 그 비즈니스 빌딩에서 나왔습니다. 아마 21세기에는 디지털 시대에는 도시에서 부가가치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주택이라는 게 규모가 시대에 맞아야 되는데 저희가 1인당 주거 면적을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32.9제곱미터로서 그러니까 일본, 독일, 영국과 비교하면은 우리가 주거 면적이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는 우리가 만불 시대의 집하고 3만불 시대의 집은 다른 것이죠.
네, 현재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을 바라는 거하고 앞으로의 새로운 삶의 질을 바라는 것은 산말분 시대와는 다른 주택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많은 이제 과거에는 직장과 주거가 분리되어 있었는데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길었는데 이거를 줄여야 된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가 오게 되면 점점 더 집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 길거리에서 소모되는 시간을 줄이고 일과 직장이 근처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또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다음 페이지. 또 하나는 이 코로나가 겪고 난 다음에 결국은 대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집에서 150%의 시간을 보내는데 일을 집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대기업에는 이겠지만 집에서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하면은 놀아주지 않으면 아들이 아빠 놀아줘 안 놀아줘 안 놀아주면 물총으로 컴퓨터를 쏘죠. 그래서 이 결국은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모든 집마다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공유형 주거와 공유형 도시가 필요합니다. 다음.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주거단지의 아파트가 좋은 아이들은 공부 시간이 늘어났고 주거단지의 교육시설이 열악한 곳에는 우리가 공부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러면 점점 더 부익부 빈익빈이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우리가 강남에 있는 그 학원이 많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측면도 있는데 이랬을 때 집에서 이제 교육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미래 주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맞벌이들의 애환은 이 종일 돌봄을 해달라는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은 오후 1시 되면 집에 오고 5, 6학년은 오후 3시, 4시에 오니까 엄마가 2번 집에 올 수도 없고 종일 돌봄을 해달라는 것이고요.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혼자 지내는 아동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그래서 종일 돌봄이 또한 가능한 우리가 공유주거 현장이 나타나야만 맞벌이 부부들이 마음 편하게 우리가 일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간이 또 미래에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요번에 코로나의 집단 발병이 대부분 그 요양시설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부모님을 자식 입장에서는 불효하는 거 없고 부모 입장에서는 왠지 서운하고 막상 요양원에 가게 되면 일단 들어가시고 나면 바깥에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운동량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우리의 공동 주거단지 안으로 모시고 오자. 그래서 예를 들면 1동부터 7동까지 아들하고 손주가 살면 거기 8동, 9동, 10동에는 의료시설이 있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도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디지털 시대의 미래의 집이라고 하면 내가 사는 공간은 굉장히 적지만 공유 공간이 늘어나는 걸 좋아합니다. 일하고 돌보고 교육하고 이런 공간이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와 일자리와 휴식과 공동체가 함께 있는 것이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디지털 시대를 맞는 미래의 주거이자 비용을 획기적으로 떨어뜨리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것을 공급해낼 때 결국은 우리는 삶의 질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비용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 용산과 같은 이 정방향 공원 부분을 우리가 과거에는 이 귀족 중심의 사회에 살 때는 거대한 장원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런 공원을 만드는데 유현준 교수나 우리가 대중시민사회로 와서는 오히려 경의선 숲길처럼 기본적으로 이 선형형의 조직을 만드는 공원을 만드는 것이 훨씬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자 수도 높일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새로운 형태의 공원 접근 방식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강병원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용산의 KTX나 온갖 역이 들어서게 되고 교통이 편하죠. 그 다음에 녹지가 많은 이런 공간에 우리가 미래형 주거죠. 미래형 주거를 이런 도시를 공급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새로운 에너지가 나오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서울의 미래는 망원동에 있다고들 얘기하거든요. 이 공유 공간이 많고, 그래서 거기서 마켓컬리도 탄생하고 다양한 미래의 문화가 탄생하고 있는데, 결국 이 공유 기반의 주거, 공유 기반의 도시를 만들고, 이런 것을 우리가 역세권 가까운 데서, 공원 가까운 데서 공급하게 되면 세계적인 저는 그 미래 모델 도시와 주거 도시가 나오게 될 거라고 보고, 이런 면에서 우리가 공급도 과감하게 하고 새로운 실험도 하고, 그래서 정말 집 걱정 없이 사는 이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거에 일자리와 교육, 돌봄, 건강, 문화, 공유공간까지 결합된 행복 플랫폼이 용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발표였습니다. 단순한 주거의 꼴이 아닌 삶의 질을 고려한 행복 플랫폼으로 집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제 토론자들의 의견을 청해 들을 시간입니다. 최양수 경북대 교수님께서 용산 미군기지 구조 완료 누구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내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경북대학교 최한수입니다. 제 토론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런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제가 주제는 없지만 토론자로 발언할 수 있게 저를 초청해 주신 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사실은 경제학자긴 한데 부동산 문제 전문가는 아닌데요. 제가 이렇게 주제 넘게 사실은 이런 제 전공이 아닌 분야의 멘트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한 두 달 정도 부동산에 도대체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를 되게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다 보니 좀 충격적인 사실도 알게 되었고,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근데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결국은 공급 정책의 그것도 아까 뭐 시장의 기대 대담하고 통큰 뭐 이런 식의 주택 정책이 제시되지 않는 한 지금의 집값 문제를 잡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저는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의원님들의 제안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데요. 도대체 이제 지난 4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 시장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핵심은 정부가 두 가지 정책을 했죠. 그 하나는 금융을 막고, 그다음에 전방위적인 일종의 조세 정책, 그러니까 세금 규제와 금융 규제를 했고요. 이제 핵심은 그래서 집값이 잡혔느냐, 정부가 원했던 건 이것인 것 같은데요. 좀 충격적인 결과는 집값이 안정화되는 게 아니라 일단 거래량이 줄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상승되는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 시장, 그리고 오늘 뭐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전세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도대체 그럼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느냐? 저의 잠정적 결론은 2017년과 18년의 집값 상승의 메커니즘과 19년과 20년의 상승의 메커니즘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17, 18년은 뭐 정부의 진단대로 다주택자의 일종의 뭐 투기의 수요였다면 19년, 20년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 30대를 중심으로 한 패닉바잉 현상이 발생했고요. 그것의 본질은 결국 부동산, 자기가 살고 싶은 지역,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 추가적인 공급도 없고 정부는 의지도 없고 그 다음에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는 판단이 있으니까 그다음부터는 각자 도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 효과를 완전히 무력화시켰고요. 이제 문제는 지금 이사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시장은 관망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간을 보는 겁니다. 이게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오세훈 서울시장 단성도 돼서 정책의 공조가 깨질 우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법 개정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하나 이슈가 터지면 그건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뭐 LH가 전혀 엉뚱하게 터져도 다시 한번 19년에 목격했던 20년에 목격했던 패닉바잉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요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요 그래프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빨간 거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파란 거는 거래량이에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위에 있는 숫자들은
이게 정부가 정책을 펼칠 때마다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보시면 알겠지만 정부가 정책을 낼 때마다 거래량이 2달에서 6개월 사이에 약 70%에서 80%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이게 정부가 의도한 거죠. 거래를 위축시켜서 가격을 잡겠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단 한 번에 약간의 가격 정체 현상은 있는데 2018년에 그 뒤에는 한 번도 없어요. 특히 뭐 19년, 20년을 보시면 서울 지역 아파트 값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거에 드라이브한 게 누구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놀라시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데이터가 2년밖에 공개가 안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서울 지역의 각 월별 아파트 매매의 세대별 매수자를 뽑은 거예요. 근데 2019년 1월부터 2021년 사이에 30대의 매매 비중이 약 10%포인트 이상 증가합니다. 그러면 다른 세대도 같이 샀느냐? 그렇지 않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40대나 50대는 오히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그리고 20대도 늘긴 했는데 패닉바잉이라고 부를 정도는 아닙니다. 이거는 전국을 찍어본 건데요. 전국도 패턴이 비슷하기는 한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에서 가장 강하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40대나 50대한테는 이런 현상이 안 발생하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저의 핵심은 일단 30대가 17년과 18년은 기다렸어요. 정부가 집값을 잡겠지. 근데 못 잡았거든요. 그건 아마 여러 가지 정책의 미스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잡겠다고 해도 못 잡고 17년, 18년, 19년까지 대책이 공급 대책이 사실 서울 지역에 단 하나도 거의 의미 있는 게 안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17년, 18년에 청약시장을 바꾸면서 30대가 완벽하게 청약시장에서 자기가 도태됐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러다 보니 그리고 동시에 뭘 했냐면 금융규제가 시작됐거든요. 근데 데이터를 보면 30대가 서울 지역에서 집을 살 때 금융에 가장 많이 의존합니다. 심지어 20대보다 더 많이 의존해요. 왜냐하면 20대는 부모가 물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러다 보니 결국은 말 그대로 각자 도생한 거죠. 따라서 이번 선거가 저는 30대의 패닉바잉과 보복 투표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기대를 바꾸지 않는 이상 아무리 규제책을 새롭게 들여와도 집값은 잡히지 않는다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정부가 정책을 규제할 때마다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세요. 요거는 뭐냐면 정부가 정책을 펼칠 때마다 매매가 느는 게 아니라 증여가 늡니다. 이거는 집값 안정에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강남 늘고 그 다음에 정부가 정책을 펼칠 때마다 법인이 어떤 식으로 빠져나가는 거 한번 보세요. 법인 매매가 확실히 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리 세금, 금융 이런 걸 해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있는 이상은 사람들은 루프홀을 찾아내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가 반감되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왜 정부 정책이 실패했냐. 정확히 말하면 가격은 올랐는데 그러니까 거래량은 감소했는데 왜 가격이 오르냐. 저 왼쪽에 있는 게 아마 정부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정부가 이게 우리가 아는 그냥 간단한 수요 공급 곡선인데 정부가 규제를 해서 공급도 위축시키고 수요도 위축시키면 거래량을 줄지만 가격은 떨어지죠. 이게 아마 정부가 예측했던 겁니다. 그리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강한 규제를 도입하면 집값이 잡힐 수 있다고 믿었던 이유이기도 한데요. 현실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저 왼쪽에 있는 거는 핵심이 이겁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집값이 상승한다는 기대가 발생하면 사람들이 즉 공급이 없고 뭐 어떠한 이유든 간에 가격에 덜 민감하게 돼요. 그러면 공급 곡선이 저렇게 바뀌고요. 그래서 정부가 아무리 수요를 위축해도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정부의 규제는 투자 수익률을 낮추는 규제 위주의 접근법을 하고 있어요. 그게 본질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를 바꾸지 못하면 이게 효과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획기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하고 그거랑 규제책을 갖고 가야 지금 집값이 잡힐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자리에서 그러면 획기적인
규제책이 뭐냐? 저는 일단 올해 이사 대책은 한계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이고, 두 번째는 굉장히 많은 조건이 붙어요.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거든요.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거를. 그러니까 시장이 완벽하게 반응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건 제가 다 하고요. 그래서 두 의원님들 제가 제안을 드리면서 되게 반가웠던 부분은 일단 굉장히 이게 일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그래서 전향적인 제안이고요. 두 의원님들 안이 굉장히 장점과 뭐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 플랫폼, 뭐 직주 근접, 주거 기준을 특히 제가 관심 있는 건 결국 이거는 30, 40대가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거 기준이 업데이트가 돼야 되고요.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굉장히 전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칙을 저는 이제 이 의원님 발표를 들으면서 이게 정확히 지금 어떤 주도를 하겠다는 건지가 제가 약간은 모호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공공 주도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국 민간과 공급을 믹스하는 건데 주도를 어느 정도를 할 건지에 대한 조금 입장이 서시면 좀 더 실현 가능한 안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핵심은 공공임대 소용 그리고 중형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실현 가능 측면에서는 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한 제안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원을 유지하되 근간을 개발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합리적 안을 낼 수 있다고 하는 안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약간 강 의원님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는 그러니까 너무 임대나 소용에만 포커싱을 맞추면 지금 시장에서 30, 40대들을 움직일 수 없다는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특히 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선 반환부지 활용안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속도감 있는 택지 개발,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다만 이제 환경오염, 그러니까 미군이 이제 이걸 사실은 어떻게 썼는지 모르기 때문에 요거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데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게 어쨌든 이제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인데 다행스럽게도 어쨌든 집권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설득을 한다면 얼마든지 이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제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이게 대선 후보들한테도 입장을 하도록 의원님들이 대선 후보 출마도 하셨습니다만 각 후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내는 것으로 한번 요청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론부터 이제 마지막 말씀은요. 경제학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5년 뒤, 7년 뒤 얘기잖아요. 그럼 이게 정말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되겠냐라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기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금융위기 뭐 환율이 오르는 거, 그 다음에 은행에서 뱅크런 하는 거, 정부가 실제로 총을 빼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로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대가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면 시장이 놀랍도록 빠르게 안정화되는 경향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봐왔고요. 따라서 이게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이게 발표가 되고 실현 가능성이 있으면 시장에서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지금 내가 이거 비싼 돈 주고 집을 사 아니면 미래에 기다려. 그러면 사실은 공급이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고 가격 안정화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좀 진지하게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양동수 사회적 신기업 더한 대표님으로부터 커뮤니티 하우스로 주거 배려사인을 바꾸자라는 내용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사회신기업 더한의 양동수입니다. 토론이어서 좀 짧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오늘 두 분 의원님께서 좋은 내용으로 발제해 주셔서 각각 발제에 대해서 저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 의원님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좋은 의견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방금 최 교수님 얘기하셨다시피 조금 저희가 이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미군 기지 관련돼서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그 미군 기지를 공원화하는 부분하고 결국 연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10년 이상 걸릴 수 있는 문제고 그거를 좀 감안해서 그 공급량이나 공급 구조들을 같이 좀 개발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최 교수님 지적하셨다시피 사실
임대만 잔뜩 만들어 놓는 거는 결국 뒤에서 제가 좀 더 강조할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나 운영에 대한 구조에 대한 좀 배려가 더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소형이나 중형 또는 분양이나 이런 임대들이 이게 좀 익숙된 구조가 기본적으로 저는 좀 설계가 필요하고요. 근데 그거를 미군기지 안에서 만약에 지금 제안하신 대로 하게 되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직 정확하게 내용이 다 만들어진 건 아니겠지만 일단은 미군기지를 매각하지 않고 임대부 주택으로 공공임대를 지금 공급하는 것으로 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제가 아까 장표에서 확인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실제 뭐 분양이나 이런 것들은 불가능한 구조이잖아요. 다만 저는 이제 미군기지 개발로 지금 20% 개발하시는 걸로 해서 8만 세대 내용도 물론 저희가 검토해 볼 만한 좋은 내용이긴 한데 아까 그 지도에서 보셨다시피 이미 미군기지 주변이 상당수가 지금 그 미군기지 붙어서 미종 주거지들로 많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이 준주거지거든요. 그 부분들을 오히려 민간 부지들을 고밀 개발화하면서 이 미군기지 이 주택 공급하고 같이 연계하면 공급에 대한 숫자나 다양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고, 다만 그 부분은 이제 민간 부지의 개발이기 때문에 개발 이익을 어떻게 확실하게 환수하느냐, 그 개발 이익으로 다시 이런 공공임대주택을 적절하게 짓는다 그러면 훨씬 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의 문제라든지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미 사실 캠프팀 부지나 뭐 수성구 부지나 충분히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또 매각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현재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들을 매각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모델을 먼저 보여주면서 그런 것들이 인접 부지, 인접 민간 부지와 이 미군기지 안에 이런 이 공공부지를 활용해서 좀 종합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단계적인 좀 접근이 있으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가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더 저는 앞으로 나아갈 때 고민하는 거는 단순히 공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급 이후에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얼마큼 우리 현재 선진국 수준에 부합되느냐, 그 안에 삶의 질이나 그 안에 커뮤니티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아까 언급하신 호반 베르디움 역세권 청년주택 1호 사업이었는데 당연히 공공임대 물량은 굉장히 시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많지만 막상 들어가서 사는 그 청년들의 그 삶의 질들은 충분히 그 안에 주거 서비스나 이런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오히려 지금은 그런 주거 서비스나 주거 그런 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고려되는 방식으로 이 주택 공급이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국토부의 주택 공급 정책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주거 서비스를 어떻게 하겠다, 주거 뉴딜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데 한 번도 그걸 국토부가 챙기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국토부의 저는 한계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새로운 형태의 저는 이제 진짜 다음 정부부터는 그게 국토부가 맡아야 될 역할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의 삶의 질을 누가 책임지고 누가 그것들을 주도해가지고 그거에 맞는 공간을, 그거에 맞는 주거를 플랫폼을 만들 것이냐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광재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약간 해법을 조금 더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주거 플랫폼이 행복 플랫폼으로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제가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한국 사회의 OECD 이 사회적 안전망 지수가 OECD 거의 거의가 아니라 한참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하고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한국 사회가 저렇게 심하게 지금 사회적 관계망이 파괴가 됐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런 삶의 질 지표가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공급하는 관점에서도 계속 그게 공급 관점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 시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험하고 있는 저희 사례가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미 위스테이 별내나 지축이라는 이런 모델에서 육아나 돌봄이나 커뮤니티 비즈니스나 일자리 이런 것들이 결합한 주거 플랫폼 모델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그래서 국토부나 이런 민주당에서도 그리고 LH에서도 되게 많이 이제 왔다 가십니다. 사실
최근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께서 문화집 얘기하시고 6%만 입주자들이 내면 결국은 10년 뒤에 그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게 하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공유경제 모델로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주거 서비스들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모델을 해보겠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그게 명확하게 이미 구현된 사례가 저 사례입니다. 저 사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례거든요. 현재 이번 정부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연간 4만 호씩 2025년까지 전체 32만 원을 공급하겠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위원뿐만 아니라 도심 내에서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사례를 저희가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시공사 중심이 아니라 입주자 중심으로 바꿨더니 주변 시세 대비 65에서 70% 수준의 임대료를 확보할 수 있었고, 그 안에서 입주자 참여를 통한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실제 입주 전부터 시작된 커뮤니티 활동들은 입주 이후에 입주자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설계를 했고, 실제 그 안에 사업 구조와 운영 구조 안에 그런 것들을 녹여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다양한 형태의 이런 커뮤니티 활동과 나아가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들이, 그리고 500세대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해당 블록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행복주택과 임대주택까지 연계해서 이런 지역사회 관계망과 안전망을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확장되면서 지금 500세대 안에서도 이미 적정 일자리가 지금 70여 개 이상 지금 나오고 있는 사례입니다. 여기에서 조금씩 더 커뮤니티 비즈니스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일자리가 커뮤니티 기반형으로 나올 수 있을 걸로 예상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용산기지 관련해서도 단순히 공급 관점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클러스터링 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저런 커뮤니티 기반의 일자리들을 또 얼마큼 만들어내는지가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파트 뭐 특정 블록에서만 가능할까요? 저희가 최근에 SH하고 고덕 당일지구에서 그거를 뭐 2만 세대 정도 규모로 스마트 시티를 이런 커뮤니티 기반 형태로 만들어내는 연구들을 진행을 했었고, 실제 그런 것들에 대한 MP 지금 단계에 있는데, 충분히 그 지구 단위에서도 또는 이 특정 디스트릭트 단위에서도 그게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훨씬 더 가능한 그런 것들이 더 이제 실현 가능한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랬을 때 용산 미군기지 쪽에 방금 말씀하신 주택을 공급할 때도 오히려 그 안에서 아까 이광재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안에 그 플랫폼 자체가 지속 가능하고 자족할 수 있는 구조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산업과 비즈니스들이 연계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그것들이 특히 주민 주도와 주민 참여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면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이미 그런 사례들이 실험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서 그런 유형의 실험들은 이렇게 서구 유럽에서도 또는 이제 뭐 캐나다나 북미 쪽에서 그런 실험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좀 다른 거죠. 저 보시면 캐치프레이즈가 모든 시민에게 1시간을 되돌려주자 이겁니다. 뭐 더 싸게, 더 조금 저렴하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얼마나 삶의 질을 높이게 만드느냐, 그리고 그 과정을 어떤 방식으로 설계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점점 국민들과 시민들의 체감은 단순하게 주택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품이나 투자 상품이 아니라 정말 삶의 질을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구조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저런 방식의 과정 설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 커뮤니티 기반의 이런 주거 플랫폼을, 이런 실험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마 용산 미군 기지에 대한 해법에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관련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질의를 추가로 해주실 분 계십니까? 다양한 의견을, 말씀을 잘 들었고요. 두 분의 주제 발표와 두 분의 토론 내용이 잘 혼합돼서 미래 주거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청년과 서민들의 주거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용산 미군 기지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개발한다면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희망의 주거, 희망의 사다리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용산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그러한 희망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하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회를 마쳤으면 합니다. 말씀. 저는 그 두 분의 우리 최 교수님의 공공 임대만으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소형 중요한 부분, 민간하고 믹스하는 부분 맞는 거고요. 또 우리 민간 부지 부분하고 주변에 있는 부지 고밀 개발하는 거하고 공원 내 지역을 개발하는 부분하고 그걸 또 연동하는 부분도 이제 현실성이 있어 보이고요. 근데 분명한 건 이 정도의 과감한 정책이 그러니까 용산도 있고, 그다음 우리가 제약 부지를 선택하든지 몇 가지 우리가 근본적인 서울과 지방에서의 몇 개의 근본적인 도전을 해야 이 이제 집 걱정 없이 사는 세상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제는 이제 계약 부지를 가지고 활용한 주거 문제 해결을 가지고 토론회를 이어가도록 지방 대학 부지를. 네. 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